우리는 이미 알 만큼 안다. 문제는 무지가 아니라 아는 대로 실천하지 않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하이킹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삶을 변화시킨 놀라운 인물,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을 바탕으로 인생의 가장 큰 적인 걱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은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부 이상 판매된 초특급 베스트셀러이자 출간된 지 80여 년 가까이 된 고전이기도 하죠. 그러한 명성에 걸맞게 세계 저명한 인사들도 자기관리론에서의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인생과 사업에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은 데일 카네기의 책은 나에게 대단한 영감을 주었고 나의 커리어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이야기했으며, 버진그룹의 창립자인 리처드 브랜슨은 자기관리론이 나에게 용기를 주었고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목표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프라 윈프리는 이 책은 나에게 걱정을 극복하고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으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했으며, 스타벅스의 아버지인 하워드 슐츠는 데일 카네기의 책은 나에게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걱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큰 가르침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기개발 전문가인 토니 로빈스는 데일 카네기의 책은 나의 인생을 바꿨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인사들이 찬사를 받고 있는 책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인사이트를 나눠보려 하니 설레기도 하고 약간은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전대미문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수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이 책에는 새로운 것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걱정과 스트레스를 다스리고 궁극적으로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방법에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의 생각은 최소화하고 책의 내용을 충실히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데일 카네기 최고의 역작, 자기관리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라. 1871년 봄, 한 젊은이가 책을 읽다가 자신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문장을 읽게 되었다. 몬트리올 종합병원 의대생이었던 그는 의사 자격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어디에서 경력을 쌓아야 할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지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읽은 한 문장이 그를 당대 가장 유명한 의사로 만들었다. 그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존스 홉킨스 의대를 세웠고 대영 제국의 의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지위인 옥스퍼드 의대 흥정 교수가 되었다. 기사자기도 받았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오슬러 경이다. 그가 1871년에 읽었던 한 문장, 곧 평생을 걱정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문장은 토머스 칼라일이 한 말이었다. 우리는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보려 하지 말고 눈앞에 분명히 놓여 있는 것을 행해야 한다. 42년 뒤, 튤립이 피어나는 따사로운 봄날의 어느 날 밤, 윌리엄 오슬러 경은 예일 대학교 캠퍼스에서 학생들에게 강연을 했다. 어제와 내일을 차단하는 오늘의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삶의 모든 단계에서 철문이 과거를 잘 차단해주고 있습니까? 죽어버린 과거와 완벽하게 단절되어 있나요? 또 다른 버튼을 누르고 이번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내일, 다시 말해 미래를 차단해버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안전합니다. 과거를 차단하세요. 죽은 과거가 이미 죽어버린 날들을 묻어버리게 하세요.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도 차단하세요. 미래는 오늘입니다. 내일이란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할 날은 바로 지금입니다.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에는 에너지 낭비, 정신적 스트레스, 신경과민 증세가 쫓아다닙니다. 과거와 미래를 차단하세요. 어제와 내일을 차단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세요. 그가 내일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것일까? 아니다. 그는 내일을 맞이하는 최선의 방법이 지성과 열정을 집중해 오늘 해야 할 일을 잘하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그것이야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오래전 돈 한 푼 없는 철학자가 땅이 척박해서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지역을 방문했다. 하루는 그가 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이 가르침은 동서고금을 막론하여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으며 오랫동안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생각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생각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많은 사람이 내일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거부해왔다.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따르기도 힘들고 동양의 신비주의에서나 나온 말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말한다. 나는 내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을 들어야만 한다. 노년을 대비해 저축을 해야만 한다. 남들보다 앞서려면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만 한다. 당연히 내일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세심하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걱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두 영겁의 시간이 만나는 바로 그 순간에 서 있다. 하나는 영원히 지속되며 쌓여만 가는 과거요. 다른 하나는 기록된 시간 바로 다음을 계속해서 맞물려 이어지는 미래다. 우리는 이 둘 중 어느 곳에서도 살 수 없다. 찰나의 시간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쓰면서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고 있다. 앞으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을 사는데 만족하기로 하자. 다음 시를 읽어보자. 행복한 사람. 홀로 행복한 사람은 오늘을 나의 것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 굳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내일이 최악의 날이더라도 나는 오늘을 살겠노라. 현대시처럼 보이는가? 하지만 이 시는 예수가 태어나기 30년 전에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가 쓴 것이다. 인간의 본성과 관련하여 가장 비극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에게 삶을 미루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오늘 창밖에 핀 장미를 감상하려 들지 않고 대신 눈으로 볼 수도 없을 만큼 먼 곳에 있는 마법의 장미 정원을 꿈꾼다. 우리는 왜 그토록 어리석을까? 예수가 태어나기 500년 전에 살았던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법칙만 빼고. 그는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 라는 말도 했다. 강은 매 순간 변한다. 강물에 발을 담그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삶은 끝없는 변화의 연속이다.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오늘뿐이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매번 달라지며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느라 오늘을 살아가는 아름다움을 훼손해서야 되겠는가. 고대 로마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우리에게 중요한 말을 해주었다. 2 단어로 이루어진 말이다.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기라 혹은 오늘을 붙잡으라로 번역할 수 있다. 그렇다. 오늘을 붙잡고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너무나 훌륭하고 군더더기 없는 내용이라 감히 제가 저의 생각을 덧붙이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한 가지만 첨언하자면 이 부분은 나이대가 젊으신 20, 30대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낭독해드린 본문 내용 중에 고대 로마에서 쓰였던 까르페디엠이라는 단어에 대해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감히 한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까르페디엠을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면 현재를 즐겨라 라는 뜻으로 해석하며 젊은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타투 레터링 문구로 검색이 제일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정확히 어떠한 뉘앙스로 사용이 되어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책에서만큼은 단순히 현재를 즐기라는 가벼운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전혀 엉뚱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본능에 충실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잘못된 과거를 반추하여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오늘에 충실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본문에서 읽어드렸던 구절과 같이 우리 모두는 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는 없습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물도 앞으로 지나갈 물도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우리는 그 찰나에 머무를 수 없기 때문이죠. 걱정을 해결해줄 마법의 공식. 여러분 캐리어 에어컨 알고 계시죠? 이 책에서는 저자가 여지껏 들어본 걱정 해결 방법 중 최고라고 생각하는 캐리어사의 대표 윌리스 캐리어의 걱정 해소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윌리스 캐리어는 젊은 시절 버펄로 포즈 컴퍼니라는 회사에서 일할 당시 한 공장에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하는 업무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당시로서는 새로운 기법이 적용된 장치라 시공 사례도 한 건에 불과한 상황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돼서 장치가 그럭저럭 작동은 하지만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윌리스 캐리어는 그 문제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는 느낌이었고 한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걱정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래서 걱정을 멈추고 문제 해결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 방법이 너무나 효과가 좋아서 윌리스 캐리어는 이후 30년 넘게 그 방법을 애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총 3단계로 작동하는데요. 1단계, 두려움 없이 있는 그대로 현 상황을 분석하고 이번 실패가 나을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프로젝트를 실패하더라도 캐리어는 감옥에 갈 일도 아니었고 그를 죽이겠다고 협박할 사람도 없었죠. 다만 직장을 잃을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2단계, 일어날 만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어쩔 수 없다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실패는 내 경력에 흠집을 내고 일자리를 잃게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다른 일을 구할 수 있잖아. 물론 조건은 지금보다 나빠질 수도 있겠지만 이처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으니 순식간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3단계,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고자 침착하게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2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줄일 수 있는지 고민했고 몇 번의 실험을 거쳐 장비에 5천 달러를 더 투자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그렇게 윌리스 캐리어는 2만 달러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을 15,000달러를 벌어들인 상황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았을 때 윌리스 캐리어가 사용한 마법의 공식이 그토록 탁월하고 실용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걱정이 짙은 안개처럼 우리 눈을 가려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기 때문이다. 내가 쓴 방법은 대지를 단단히 딛고 서게 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게 만든다.
상황과 기반을 모른다면 제대로 생각하는 일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응용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38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가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는 이 방법을 듣는다면 그는 진심으로 동의할 것이다. 그가 학생들에게 했던 말을 미뤄보면 알 수가 있다. 기꺼이 받아들이라. 기꺼이 받아들이라. 이미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모든 불행을 극복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중국 철학자 리니탕도 생활의 발견에서 비슷한 말을 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최악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 심리적으로 볼 때 이것은 에너지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다. 그렇다. 심리적으로 볼 때 최악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에너지가 솟구친다. 최악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것만 남는다. 윌리스 캐리어의 말을 더 들어보자. 최악의 상황을 직면하니 당장 마음이 편해지고 며칠 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생각이란 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납득할 만하지 않은가?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분노의 소용돌이 속에서 스스로 삶을 망가뜨린다. 이들은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최악을 상정한 다음 이를 개선하려 들지 않으며 난파선의 잔해에서 인양할 수 있는 것들을 건져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자신의 삶을 회복해보려고 애쓰는 대신 억울함에 가득 차서 최악의 경험과 격렬한 싸움에 몰두한다. 결국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채 생각이 고착된 우울증의 희생자가 된다. 다시 한번 윌리스 캐리어의 3가지 방법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지 자문하라. 2.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 3. 침착하게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라.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법. 1부 2장에서 다룬 윌리스 캐리어의 마법 같은 공식이 걱정거리를 전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물론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 가지 걱정거리를 다루기 위해서는 문제를 분석하는 3가지 기본 단계를 익혀야 한다. 1. 사실을 파악하라. 2. 사실을 분석하라. 3. 결단을 내리고 실천에 옮겨라. 뻔한 이야기 같은가? 그럴 수도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가르치고 사용했던 방법이. 하지만 우리를 괴롭히고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만드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방법을 써야 한다. 첫 번째 단계를 보자. 사실을 파악하라. 이것이 왜 중요할까?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려는 시도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을 정확히 모르면 혼란 속에서 마음을 졸이는 것 말고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 이는 내가 생각해낸 말이 아니다. 22년 동안 컬럼비아 대학교의 학장으로 재직했던 고 허버트 호크스의 고견이었다. 2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크고 작은 고민을 해결하도록 도와주었던 그는 혼란이야말로 걱정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제 삶에는 걱정이 파고들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을 파악하는 데 몰두한다면 걱정 따위는 지식이라는 빛 앞에서 증발하기 마련입니다. 거듭해서 읽을 가치가 있는 말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사실을 파악하는 데 몰두한다면 걱정 따위는 지식이라는 빛 앞에서 증발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실천해야 할 첫 번째 규칙은 이것이다. 사실을 파악하라. 우리도 호크스 학장처럼 해보자. 사실을 공정하게 파악하기 전까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말자. 하지만 사실을 전부 모은다 해도
문제를 분석하고 해석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나는 사실을 글로 적으면 훨씬 더 쉽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종이에 사실을 적어보거나 문제를 말로 옮겨보는 것만으로도 현명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찰스 캐터링의 말을 빌자면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했다면 절반은 해결한 것이나 다름없다. 중국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으니 이제껏 이야기한 바를 구체적으로 실천한 사례를 소개하겠다. 극동 지역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업가로 나와 수년간 알고 지낸 갈렌 리치필드의 이야기다. 1942년 일본이 상하이를 침공했을 때 그는 중국에 살고 있었다. 일본은 진주만을 공격한 직후 상하이로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저는 아시아생명보험 상하이 지사의 관리자였죠. 일본은 우리 회사에 청산인을 파견했는데 그는 해군 장성이었습니다. 그를 놓아 회사 자산을 청산하라는 명령이 제게 떨어졌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협조하거나 아니거나인데 아니거나는 곧 죽음을 의미했지요. 대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마지못해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넘긴 목록에는 75만 달러 상당의 유가증권 한 뭉치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 유가증권은 홍콩 지사의 자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들키면 난감한 처지에 놓일 수 있었는데 일본인들은 금세 알아채고야 말았습니다. 그 일이 발각되었을 때 저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당시 사무실에 있던 수석 회계사가 일본인 장성이 크게 화가 나 발을 쿵쿵 구르고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저를 도둑이요 반역자로 몰았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졸지에 제가 일본군에 저항한 셈이 된 것입니다. 저는 저항의 대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저를 브릿지 하우스에 집어넣겠지요. 브릿지 하우스라니, 일본 헌병대의 고문실이라니. 제 친구 한 명은 고문실로 끌려갈 처지가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열흘 동안 취조와 고문을 당하다가 끝내 생을 마감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차례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일요일 오후에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려워서 하얗게 질릴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몰랐다면 저 역시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수년 동안 저는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두 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적어왔습니다. 1. 나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2.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예전에는 굳이 글로 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는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와 해답을 직접 써봐야 생각을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상하이 YMCA에 있는 제 방에 가서 타자기를 꺼냈습니다. 1. 나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답. 내일 아침 브릿지 하우스로 끌려가는 게 두렵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2.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저는 몇 시간을 고민하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4가지 행동과 예상되는 결과를 적어보았습니다. 첫째, 일본인 장성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다. 하지만 그는 영어를 못한다. 통역사를 사이에 두고 소통하면 그가 지난번처럼 흥분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는 잔인한 사람이라 굳이 나와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곧바로 브릿지 하우스에 쳐넣을 게 뻔하다. 둘째, 탈출한다. 하지만 불가능하다. 그들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 YMCA의 내 방에 들어갈 때나 나갈 때 일일이 검문을 받는다. 도망쳤다가는 바로 체포되어 총사령을 당할 것이다. 셋째, 내 방에 처박혀서 사무실 근처는 얼씬도 않는다. 하지만 그랬다가는 일본인 장성의 의심을 살 것이다. 그는 내 말을 들어보려 하지도 않고
부하를 보내 나를 체포해서 브릿지하우스에 집어넣을 것이다. 넷째, 월요일 아침에 평소처럼 사무실로 출근한다. 일본인 장성은 몹시 바빠서 나에 대한 일을 잊어버릴 수 있다. 만약 생각이 나더라도 그 사이에 진정이 되어 나를 괴롭히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희망이 있다. 그가 나를 괴롭히려 들더라도 최소한 설명할 기회는 있으니까. 그러니 여느 때처럼 출근해서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해야 브릿지하우스 신세를 면할 가능성이 열린다. 이렇게 모든 경우를 생각해 본 다음 그중 넷째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정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일본인 장성은 담배를 꼬나문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저를 쏘아보면서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고맙게도 그는 6주 뒤에 도쿄로 돌아갔으며 제 걱정은 끝났습니다. 이처럼 제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요일 오후에 자리에 앉아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과 예상되는 결과를 모두 써보고 침착하게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허둥대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순간의 충동으로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을 겁니다.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면 일요일 오후 내내 걱정만 하다가 끝내 미쳐버렸을 겁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겠지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피곤하고 수심 가득한 얼굴로 사무실에 출근했다면 아마 일본인 장성은 제 표정을 보고도 의심이 들어 모종의 행동을 취했을 겁니다. 여러 번의 경험으로 저는 결정을 내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목표에 다가서지 못하고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돌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면 누구나 신경쇠약에 걸리고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명확하고 확고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 걱정의 50%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0%는 결정을 실천에 옮길 때 사라지더군요. 결국 저는 다음 4단계를 밟아 걱정의 90%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1. 내가 걱정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써본다. 2.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써본다. 3. 무엇을 할지 결정한다. 4. 결정한 대로 즉시 실행한다. 갈렌 리치필드는 현재 뉴욕 존가에 있는 스타파크 앤 프리먼사의 극동지역 담당자 이사로 재직 중이며 대형 보험과 금융 업무를 맡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는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인 사업가 중 하나다.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이 걱정을 분석하고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의 방법이 탁월한 이유는 무엇일까? 효과적이고 구체적이며 문제의 핵심으로 직접 파고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앞에서 언급했던 결단을 실천에 옮기라는 세 번째이자 필요 불가결한 원칙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행하지 않는다면 조사나 분석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엄청난 에너지만 낭비하는 셈이다. 윌리엄 제임스는 일단 결정이 내려지고 실천에 옮기는 일이 남았다면 결과에 대한 책임이나 관심은 완전히 무시하라 라고 말했다. 사실에 입각해 신중한 결정을 내렸다면 실천에 옮기라는 것이다. 다시 생각해 보려고 멈춰서지 말고 주저하거나 걱정하거나 발걸음을 돌리려고도 하지 말라. 자기의심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기의심은 다른 의심도 낳기 마련이다.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 한 번은 오클라호마주에서 저명한 석유 기업가 웨이트 필립스에게 결정한 바를 어떻게 실천하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직면한 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생각하다 보면 혼란과 걱정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더 이상의 조사나 생각은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결정하고 행동하며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도 갈렌 리치필드의 방법을 이용하여 골치 아픈 걱정거리를 날려버리는 게 어떨까?
저자가 제시하는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4가지 방법은 직장 생활 또는 개인 사업의 영역이나 대인관계 등 인생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할 때에는 이런 분야에 관심이 없어 안타깝지만 이런 주옥 같은 방법들을 실천해보지 못했는데요. 직장 퇴사 후 개인 사업을 진행하면서 직장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다달이 월급을 받을 땐 몰랐는데 내 사업을 하면서 혈혈단신 정글의 세계에 나오게 되니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지 않으면 그 누구도 저에게 물 한 모금 건네주지 않으며 심지어는 제가 파놓은 우물까지도 호시탐탐 노리는 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뒤늦게 독서를 시작하며 이런 거장들이 전하는 인사이트들을 직접 제 삶에 적용해보며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 핸드폰 이런 거 말고 정말 클래식하게 종이와 펜을 준비해서 직접 손으로 적어보세요. 저는 직접 손으로 적으면서 생각할 때 훨씬 명료하게 제 자신과 문제점들을 돌아볼 수 있었고요. 조금 더 세밀하고 깊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누구나 크고 작은 문제는 항상 있잖아요. 이건 직접 해보셔야 아실 수 있는 부분이니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제발 한 번만, 이번만큼은 직접 손에 펜을 들고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법 4가지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1. 나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2.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3. 나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겠다. 4. 언제부터 실천할 것인가? 오늘은 데일 카네기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자기관리론을 본문으로 걱정을 없애고 보다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워낙 책의 내용도 방대하고 주옥 같은 인사이트들이 넘쳐나는지라 다음 영상에서도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번엔 조금 더 깊게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잠재력을 탐험하고 발견하는 여정 마인드 하이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